이재명 대통령의 체력의 원천을 오래전에 저한테 여기 안 회장님이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안혜혁 회장님이 그때 이재명 대표 소년공 하실 때 그때 이제 성남에서 태권도장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공짜로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게 그때 소년공 할 때 선배들이 이게 싸움 시키고 막 그거 할 때 자기가 이겨보겠다고 안혜혁 회장님 찾아가지고 태권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공장 갔다 와가지고 밤에 태권도 연습을 하는데 진짜 거의 집에 가라고 할 때까지 샌드백을 계속 차시더라는 거야. 그 친구 진짜 오기 대단하구나 그걸 봤다라고 제가 타석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일반 사람들의 바운더리를 초월하는 에너지와 어떤 활동력을 가지신 분이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비서실장 10년대생 비서실장 뭐 이런 식의 얘기 막 나오잖아요. 젊은 비서실장 들어왔다라는 식으로. 근데 70년대생도 저도 74년생이지만 그때거든요. 우리가 청년층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고장나고 아프고 우리 이제 막 겁내 피곤하고 막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느 40, 50대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체력이 제일 좋을 거예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 비서실장 자리 저는 저거 스스로 내려놓는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근데 그럴 순 없죠. 본인도 정치적 욕망이 있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시작한 일인데 쉽게 포기를 못할 거지만 죽을 맛이다. 본인이 각오했던 것보다는 한 10배는 더 힘들 것이다 라는 리허설이 어제 있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본인의 맞아요? 그거 100% 임플란트로 다 바뀐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새 정부의 인선 과정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건데요.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하마평들도 있고 확정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이미 내정이 된 부분도 있으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어떤 인물에 대한 적합도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 사람을 측근해서 선택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하나씩 좀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일단 국무총리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를 놓고 그 당시 국무총리 후보로 일반 조중동이 거론하던 사람들은 박주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나이든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 철학이 있답니다. 70대 이상은 안 된대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것도 당연한 거지만 힘들어. 그만한 역량과 어떤 체력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선이라 70대 이상한테는 내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아무래도 조금 배제한다라고 하는 거에 원칙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의 발탁은 상당히 충격적인 발탁이다 또는 시도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 총리 후보는 과거에 이제 철새 경력이 아직도 호사가들한테는 씹히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제는 없지. 지금은 민주당의 이재명 보좌를 해오면서 진짜 거의 만점에 가까운 드리프트 능력, 운전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특히 이번 대선 과정에서 조기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정책적인 방향, 선거 전략의 방향 같은 것들을 주로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김민석 후보가 앞으로 행정부의 각부 장관, 그러니까 국무회의 자체에 지금까지 없었던 파격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과, 그러니까 무조건 통합과 민생을 위주로 해가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은 출근을 하면서 후보자 출근을 하면서 지금은 제2의 IMF 이 대통령 이 뜻은 전력 투구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무총리는 그닥 외부적으로 반론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비서실장으로 지금 지명을 받은 강훈식 의원에 대해서 저 사람 반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의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반명 맞았죠? 아닌가? 네. 맞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반명으로 인식받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스토리가 좀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1차 당대표 이재명 대표 시절에 1차 그 당대표 1차예요. 우리 2번 하셨으니까 1차 당대표로 나오셨을 때 경도 2차구나. 당대표 선거를 할 때 같이 출마를 해가지고 혹시 반명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와 강훈식 의원에 대한 신임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대통령. 예, 아니 그게 대표 시절이라고 아, 얘기하죠.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하세요. 야, 습관 그럼 들어야 돼. 이재명 대통령이 1차 대표를 하던 시절에 본인이 했던 가장 최고의 성과가 뭐냐면 공천 룰 변경을 통해 갖고 수박을 털어낸 거였거든요. 근데 이 공천 기획단장을 지금 강훈식 의원이 그 당시에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걱정을 많이 했어. 저 사람이 제대로 된 공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혹시 고민정은 저 사람이 살려준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찌됐거나 이재명 당시 대표하고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 공천 계획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은 실력을 발휘했던 게 강훈식 당시 의원이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신뢰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2차 당대표 나왔을 때는 강훈식 의원이 같이 출마를 했다가 아주 절묘한 시기에 말하자면 사퇴를 하고 나중에 대선 대기획단장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처음부터 이재명의 복심 안에는 강훈식이 있었구나라고 내부에서 알았다고 해요. 문제는 강훈식 의원이 그거를 내세워가지고 내가 친명이야. 또는 이재명 대표하고 내가 잘 통해. 이런 거를 한 번도 내색을 안 한 상태에서 늘 지근거리에서 모든 의견에 대한 청취 그리고 이거에 대한 조언들을 해온 숨은 책사였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의 임명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전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나서기 이전부터 결정되었 상황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한 믿음을 임종석 같이 될 거라고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성락 의원을 안보실장으로 올렸습니다. 사실 김태호가 다 망쳐놓은 대한민국 외교를 책임져야 될 분이 이분이거든요. 근데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비례 2번이었어요. 외교 쪽에 있는 인사가 비례 2번 받는 사실으로 우리가 올리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상의 비례대표 1번인 거거든요. 처음에는 나도 이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만큼 민주당 안에서는 예우를 영입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35년 외교통이기도 한데 이분의 가장 큰 강점은 북한과 러시아하고 잘 통한다는 겁니다. 불어 대사를 이명박 정부 때 네, 한 적이 러시아 있어요. 대사를 하시기도 하셨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북한하고의 핵 협상을 리드를 했었고 이거를 성공시킨 전례가 있는 분이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외교를 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한반도 중심에 있는 이 주변국들하고의 일종의 조정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본인의 최고의 목표가 초당적 외교예요. 이분은 이 의원으로 영입 본인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역할이 초당적 외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사실은 친미 친일 외교로 해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외교적 위상을 다 날려버린 상황인 건데 이거를 다시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인물로 유성락 안보실장이 그 역할을 해주실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이나 주미대사 이런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각국의 역할들을 근거리에서 적절하게 조절해가면서 초당적 국익 외교를 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인사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장에 지명이 됐는데요. 그 장관이니까 사실 통일부가 무임해졌잖아요. 그리고 안기부의 역할도 윤석열 정부 댓글이나 사찰 다는 거밖에 할 줄을 모르고 대북 관계된 사실은 모든 라인들을 끊어버리다시피 했잖아. 심지어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공작원들 명단까지 유출을 시켜가지고 사실상의 해외 파트를 다 없애버린 상황이에요. 이거를 다시 복원해야 되는 임무가 주어지실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당면에 있는 외교적 과제들도 많습니다만 일단 북한하고 같은 민족으로서 전선을 대치하고 있는 북한하고의 긴장 완화가 또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종석 전 장관이 국가정보원장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대북 특사를 보내든 또는 북한과의 어떤 은밀한 제3국에서의 회담을 통해서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많은 역할을 하실 걸로 보이고요. 총리로 지명됐다가 낙마하신 정동영 전 장관이 대북 특사 자리에 같이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동영? 이 총리를 지명이 됐었어요? 총리 후보자 있었어요. 후보자였어요? 네, 하마평에 있었지. 그 중에 제일 젊은 축이라 이거 정동영 총리 되면 이게 나가린다 그 생각을 했는데 네, 네. 대북 특사로 지금 깜짝이야, 나 얘기가 처음 듣는 되고 있다고 얘기인데. 합니다. 그때 워낙 많이 나왔어. 그래요? 후보자들이. 근데 아무도 못 맞췄지. 김민석만 제일 말석에 있었지. 그리고 뭐 강유정 대변인 아시다시피 비례 던지고 지금 나섰습니다만 첫날부터 지금 뜨거운 맛 보고 계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경호처장에 황인권 전 육군대장이 임명됐다고 합니다. 이 황인권 대장은 삼사관학교 출신으로서 사성장군에 오른 사실은 좀 입지전적인 입지전적인 분이죠. 인물이죠. 대부분 육사 출신들이 또는 3사, 육사 해사 출신들이 아니면 별 4개 다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만큼 전략통이기도 하고 임기 마지막을 전략부서 쪽에서, 기획부서 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이제 군인들하고는 좀 핵을 달리하신 분이 아닌가 싶고 이분이 경호처장으로서 이제 어떤 인원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경호하고 보호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안에서는 일단 책임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밑에 있는 인원들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어디에서 사람을 뽑아오고 어떤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별할 것인가, 이런 과정은 시간이 좀 걸렸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요거를 너무 급작스럽게 지금 경호 업무를 경호처에 이관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전체적인 경호처 내부의 근접 경호 인물들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인 신원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례적으로 경호차장,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김성훈이 하던 그 자리에 박관천 전 그 청와대 행정관이 이분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 정윤회 문건 폭로하셨던 분인데 박근혜 때. 그 때문에 뭐랄까 공익제보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많이 어려운 고초를 당하시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분이 경호차장으로 내정됐다는 데는 사실 조금 경찰 출신이시긴 하지만 왜 경호차장으로 가셨을까? 라고 생각도 좀 해봤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부에 있는 알력이라 그럴까? 그 안에 있는 조직들 간의 어떤 알력이라든지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고 잘못된 청와대 안에서의 그 힘쏠림 현상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도 알고 계신 분이 그와 관련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씩 좀 불러주실래요? 네. 자, 일단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김현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데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한 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김남준,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부실장 출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김용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인사비서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남국 전 의원께서는 디지털 소통 비서관으로 내정이 됐고요. 그리고 의전비서관으로 내정되신 분은 문재인 정부 첫 춘추관장이었던 권혁기,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준비 담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첫 총무비서관이었던 이정도. 그렇죠. 청와대를 기억하고 계시고 관리하셨던 분이니까 그렇죠. 그때 청와대로 복원하실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외신 대변인은 그 전 유엔 사무총장 공보관 출신인 최성아 씨. 그리고요. 같이 있었던 분인데. 그렇죠. 반기문 유엔 총장 할 때 같이 있었던 분이시긴 한데 이규현 전 JTBC 대표는 요건 말들이 좀 있기는 네. 하더라고요. 이규현 대표가 홍보수석이라고. 홍보수석으로 검토 중이라고. 홍보수석으로 검토 중인데 이분이 이제 중앙일보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JT 사장으로도 있을 만큼 그쪽에서는 이제 상당히 유력한
유명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일보가 되게 좋아하더라고. JTBC도. 전문 예. 기자.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라고 탐사 프로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JTBC랑 결을 같이 하려고 하는가? 혹시 워낙에 지금 그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명태균 관련한 정보에서 JTBC가 워낙 많은 내용들을 좀 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도움을 받고 하는 분위기로 가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분이 중앙일보 출신이긴 한데 조중동을 우리가 어차피 개혁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언론 개혁 부분 안에서 혹시 영향을 미치거나 그걸 반대하거나 내부적으로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해보긴 해. 중요한 건 이제 홍보를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내부적으로 있는 내용을 홍보하는 사람이지 안에서 뭐 권력지향적인 쪽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절반의 믿음으로 뭔가 새 정부 안에서 과거의 전 정권의 과거 인사들의 또는 과거 참사들에 대한 쪽에 대한 정보들을 좀 더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강점이 있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난 오히려 동아일보 출신의 대외협력 비서관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김상호 이 양반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만 빼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쪽에서 사람들이 어찌 됐거나 우리 쪽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는 뭔가 강력한 초반부터 언론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보다 좀 달래가면서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일 돋보이는 인물이라고 생각돼요. 안기령 이 전 세계의 총합편 여인으로 1억자를 찍었다고 하는 정말 SNS 스타가 되신 안기령 전 앵커가 부대변인으로 지정되셨습니다. 부디 강유정 의원의 강유정 조금이라도 체어가 있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현재로 인사들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한마평이 나오고 있는 인물들 중에 문제점을 제시받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한 이 인물들의 이동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 그리고 나오고 있는 부작용들에 대한 얘기는 일부 여기서 정리하고 갑작스럽게 지금 인선 과정이 지나다니면서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또는 의원직을 승계받은 비례대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얘기와 변수들이 생기고 있는데 일단 총리 후보인 김민석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병행해서 정무직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 장관과 국무위원들은 의원직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관이나 총리의 인준을 받는 분들은 의원직을 던지지 않아도 그 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신 차관직인 경우에는 이거를 던져야 되고요. 청와대 내에서 수석이나 비서로 가시는 분들은 의원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청와대로 곧 가시네. 그래서 두 개가 보궐이 이 지역구에서 나오게 됩니다. 강훈식 의원이 강훈식 아산인데 이쪽이 이제 보궐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역시 인천 계양을에서 반납하고 대통령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퇴 이후 대통령 당선. 자,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비례대표직, 그러니까 강유정 비례대표 의원하고 위성남 비례대표 2번 의원이 내리면서 그 비례대표 두 개가 순번이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게 이제 공교롭게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으로 이게 내려가게 되는데 일단 진보당에서는 손설 후보가 그걸 이어받게 돼서 10세로 22대 국회의원으로 이제 곧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손설 의원이 당선이 되면서 승계가 되면서 이제 진보당이 하석이 그래서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뛰어넘어서 원내의 3당이 된 거죠. 더 좋은 건 뭐냐면 이준석이 조만간 재망을 당하면 거긴 줄어들겠네? 쟤는 두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이제 다른 당에서 그 자리를 또 앞서서 이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고 일단 이준석이 밀렸다는 데 대해서 왠지 우리 게 아닌데도 고소한 느낌 뭐 이런 게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최혁진 기본소득당 의원의 승계 부분에 이게 문제가 된 건데요. 최혁진 의원이 그냥
민주당이 남겠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돼. 말이 안 라고 되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니, 그건 아니지. 이거 아니지. 양아치잖아. 원래 뭐야. 최 의원의 문제인데 에이씨. 이게 이제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건 양아치지. 왜냐면 이게 용해인 의원이 있는 기본소득당으로 해가지고 같이 그러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그쪽으로 그렇죠. 비례당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최 의원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난 민주당 의원으로 있을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용해인 의원이 빨리 제명시켜 주세요. 최혁진 의원이 제명이 돼야 이 기본소득당 의원으로 당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거는 비례대표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민주당이 끼어들 부분은 아니거든요. 두 분이서 합의가 잘 돼야 되는데 최 의원과 용해인 의원의 어떤 저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용해인 의원이 빡쳐가지고 최혁진 뭐 나가라고 해야 된다. 근데 나가 의원이야. 무소속 의원이 뭐 제명해도 우리가 제명한다고 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제명했다가 딴 데 가면 어떡해요? 그냥 무소속 의원이 되는 거예요. 당에서 내보내는 것밖에 할 수 없어. 그냥 의원은 최혁진인데 내보냈는데 최혁진 의원이 그러면 그냥 이 기회에 한 명 가면 플러스 원으로 쳐준다는 국진당으로 갈까? 그럼 더 안 되잖아요. 하여튼 좀 민주당이 그래. 잘못한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용해인 의원이 이 빡이 쳐가지고 민주당한테 이 모든 책임과 화살을 던지고 있거든요. 아니 뭐 민주당한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열받아서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알겠는데. 이거 자체가 자칫 저들의 야권의 어떤 야합이 깨졌다 뭐 이런 분열 프레임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좀 잘 하시기 아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소득당에서 추천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추천한 분. 아마 영입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최혁진 이분은 옛날에 민주당에 있었어요, 계속. 있다가 뭐 선거 떨어지고 뭐 나와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기본소득당으로 영입 비슷하게 돼가지고. 너무 그렇게 용해인 의원이 화내시면 이분을 무소속으로 출당은 무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분. 출당한 다음에 뭐 조국혁신당이나 딴 데 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고 그 얘기 잘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잘 합의를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그렇긴 하다. 최혁진 이 사람도 참. 뭐 그것까지 하는 저희가 짓이야, 비난할 이게. 입장은 아니고요. 자,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 용해인 의원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거라고 생각할 수 맞았지. 있죠. 근데 당연히 맞았지. 우리가 최혁진 의원을 꼬신 것도 아니고 본인이 판단해서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남겠다. 아니 국짐에 있던 사람도 민주당으로 온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입장인 건데 내가 민주당 욕하는 건 아니니까.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까지 민주당에서 책임지고 내쫓아라 뭐 이런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 아니, 절차를 그러니까, 거치면 그러면- 내가 최혁진 의원이면 기본소득당 안 가. 아니 근데 약속을 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왜 그걸 민주당한테 책임을 지라 그래? 민주당 책임지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비난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아무튼 살다 보니 민정수석과 정무수석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정무수석 부분은 처음에 조중동이 우상호를 밀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민다 그래서 우리가 뽑을 사람이 아니다. 근데 정무수석 진짜 기사가 있네. 예, 있다니까. 우상호 기사가 있네. 얘는 나가 무슨 헛소리하는 사람이 아니 나는 김병욱 의원 전 의원으로 알았거든. 김병욱 전 의원은 그 이재명 측근이니까 그 정부수석 괜찮네 나 생각했는데 우상호도 기사가 있네. 그러니까 뭐야? 저쪽 애들은 어떻게든 수박을 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상호를 심으려고 했으나 이미 우상호는 우리가 개표일 날 얼굴 표정에서 썩은 표정. 공심을 봤잖아요. 그리고 우상호 그동안 해왔던 짓거리들 봐봐봐. 그러면 이게 믿고 심지어 정무수석을 맡길 수가 있냐고. 정무수석이면 사실상 모든 공무원들이나 앞으로 대통령실 인사를 관장해야 되는데 여당 야당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니들 입맛대로 주겠냐고. 근데 유력이라고 떠요 또. 그러니까. 우상호가 유력이라고 떠. 그래서 지금 정무수석을 김병욱과 우상호가 지금 나 아직까지 확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굳이 이 전쟁 상황에서 뭐 남의 눈치 봐갖고 뭐 저쪽 애들이랑 뭐 화합하기 좋아서 따위 명분으로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이렇게 큰 자리를 주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차라리 우상호한테 나중에 좋은 자리 공천 경선 붙여준다고 그러고 아니 의원 이번에 자기가 안 한다고 필요한 해가지고 건 의원 할 수는 없어. 자기가 안 그럼 한다고. 의원 안 한다고 그랬으면 정계 은퇴를 하면 되지. 서울시장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그럼 서울시장 경선 붙여준다고 하자고. 근데 그것도 안 되지. 아니 이게 경선을 붙여놓고 나면 자기도 안 되는 거 알아요. 자기도 안 일단 정무수석에 대한 우상호가 오지 못하게끔 이거 어떻게 여론전을
밀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몰라, 우상호 쪽에서 기사를 냈나? 우상호 유력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민정수석 자리 자체를 놔가지고 뭔가 수박을 심으려고 하는 의도가 조금 있지 않나라고 아니, 저는 정무수석. 불온하게 보긴 하는데 정무수석 네. 우상호. 그냥 민정수석은 오광수 변호사인데 이분은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분이 이제 한동훈 윤석열과 근무도 같이 하고 그랬다. 그래서 이분을 들이게 되면 뭔가 저쪽이랑 내통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편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욕 무지 붙여줄게. 이재명 대통령의 사시 동기잖아. 연수원 동기잖아요. 네, 동기.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서로가 이 입문 초기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내고 개인적인 교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서 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앞으로 뭐 장관이나 이런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일종의 인사청문을 전부 또 담당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긴 있는 거거든요. 검찰 개혁도 민정수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직 기강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결정은 난 건 아닌데 유력하다고 말만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의 결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지 언론이 떠든다고 해갖고 조중동이 떠든다고 해갖고 그냥 다 뽑혀가는 이런 인사 안 해요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오광수 이제 당시에 오광수 사시 동기생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갖고 너 나랑 작업 하나 안 해볼래? 하고 얘기를 한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분이 대한민국 법조계의 비리인 이 특수부에 검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내부 조직들을 너무 세세하게 비리들을 확인하고 그러다가 수집한 거야. 그래서 그와 연관돼 있는 애들이 앞으로 정계에 발도 못 붙이게끔 일종의 내부자 뭐였죠 이게 신세계처럼 그때 심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30년 돼서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 네가 싹 쓸어버려 뭐 이런 자리를 주기 위한 게 대구지검장 시절에 윤석열하고 지역검찰 수뇌부로 함께 활동을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뭐 대류가주에 있었는데 이게 대류가주가 옵티머스 그다음에 계엄 요런 기득권 카르텔이 핵심들이 뭐 포진한 곳으로 평가가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분에 대한 결정이 예전 같으면 문재인 정부다 특히 그런 안타까운 인사가 많았는데 윤석열 같은 문재인 정부 안에서의 뭐 청와대 내부 인사나 주요에 있는 공직자들 인사가 조중동이 먼저 발표 전에 하루 이틀 전부터 그걸 딱 띄운단 말이야. 그럼 설마 저 사람이 되겠어? 저런 사람을 쓴다고 했는데 걔들이 또 다 됐거든. 나중에 따져놓고 보면. 그래서 이번에도 만일에 오광수 변호사가 진짜 민정수석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불안함 내지는 국민들의 불안함이나 지지자들의 불안함을 느낀다고 하는 거를 이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알겠죠. 뭐 다른 방송에서도 추미애 의원, 박은정 의원이 엄청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소통은 했으니까. 안 된다. 걔네들은 어차피 나중에 다 뭉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고 특히나 이런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그 안에서 얻은 정보들을 갖고 나가서 배신하면 윤석열 꼴 난다. 이런 얘기들이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이게 피드백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이게 다 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하는 이 우려를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우리의 지금 우려들을 반영한다고 하면 잘할 수도 있지만 잘할 가능성이 더 높겠지만 그래도 이런 전시체계고 어떤 지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이 전쟁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인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근데 안 할 것 같은 게 뭐냐면 이 정도 유력이 나왔으면 사실은 유력 그 전에 나왔거든요. 그럼 내정이라고 뜨겠죠. 내정이라고 너 나왔어. 나왔는데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난 그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총무 수석이나 뭐 다 웬만한 데는 자리가 다 끝났어요. 제일 중요한 게 민정수석하고 정무수석 둘만 남아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여기는 권력 정치하고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정수석 특히 민감하죠. 이거 그래서 검찰개혁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잘못하면. 검찰개혁에 단초를 놓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럼 자르면 되지만 그러면 개혁 동력이 많이 소실될 수 있으니까 다음번에 시켜도 되잖아. 검찰개혁 끝내놓고 그리고 그래도 되니까 뭔가
뭔가 본인이 고사를 하든지 아니면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다른 인물을 좀 하마평을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오광수 변호사가 된다고 하면 뭐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한 거겠죠? 이재명 대통령. 아, 너도 그러잖아, 이씨. 나도 저기 물들었네. 아, 좋다. 아, 좋아. 내가 고쳐줘. 내가 물들었네. 같이 욕먹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을 한 거니까 우리가 오광수 민정수석을 압박을 해야죠. 우리 지켜보고 있어 계속.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믿어야죠. 만약에 이게 되면. 그런 다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있습니다. 오늘 대단한 특검들이 한꺼번에 동시 패션으로 싹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어떤 의사 일정들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 3개 특검법 처리를 추진합니다. 일단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하경검사 60명, 수사기관 100일, 우와, 김건희 특검법, 하경검사 10명, 수사기관 70일. 요것도 최혜병. 60명 해줬으면 좋겠구만. 할 일이 많죠, 그쵸? 예,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하경검사 20명, 수사기관. 자, 이렇게 되면 합치면 되겠다. 하다 어차피 보면 김건희랑 해병대랑 내란이랑 같이 묶여요. 내란까지 묶이겠구나. 김건희가 내란에 안 묶일 수 있겠어요? 그러네. 결국은 이 검사가 나눠놨는데 다 합쳐서 120명이 김건희 내란 특검 이렇게 그렇게 될 수도 가겠네. 있어요.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이 되면 파견 검사만 100명이 넘게 됩니다. 120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을 하고요. 아예 뺐습니다. 왜냐면 내란 정당이잖아, 저쪽은. 그럼요. 어떻게 붙여줘요? 여러분 네. 검사만 일하는 거 아닙니다. 이 각 파견 검사가 숫자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수사관들은 더 많죠. 거기에 4배수에서 5배수가 붙어요. 내란 특검법은 205. 266명, 김건희 특검법은 205명, 해병대원 특검법은 105명 이렇게. 네. 4배수에서 5배수가 붙기 때문에 수사하는 사람만 따지면 300명, 250명, 120명 이 사건들을 수사하고 파헤칠 거라는 거죠. 자,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아마 거부권이 어떻게 생긴 권인지 모르지만 찢어서 어디다 버리셨을걸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고요. 자, 일단 여기에 더해서 오늘 통과될 수 있는 법 중에 검사 징계권을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바꾸는 검사 징계법과 대법관 수를 30명까지 늘리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국진당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국진당은 의원총회 하고 나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권성동이 사퇴를 해버립니다. 권성동은 사퇴를 했고, 근데 당론으로 반대를 해도 조경태는 개헌 미안하면 특검 협력해라라고 정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이하면 권력 싸움인 거예요. 지금은 얘네들이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으로는 안 돼. 150석 미만으로 때려야 되는데 안 되니까 거부권만 갖고 버텨왔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상황에 제일 큰 책임을 져야 될 원내대표인 권성동이 지가 먼저 빤스런을 때려버린 거예요. 원내대표 사퇴를 하면서 근데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의 이거에 대한 싸움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 원내대표를 대행해서 일할 놈은 지금 김용태란 말이야. 예? 아니, 이게 지금 권성동이 그만두고 나면 그거 지금 김용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러니까 쌍권이 딱 뒤로 숨은 상황에서 지금 김용태가 혼자 나대면서 이거를 해보려고 하겠지만 이게 급이 안 맞는데. 권성동이가 그러니까 일단 먼저 빤스를 했던 권영세 나쁜 놈이고 권성동이 하여튼 이 여우 같은 것들이 뒤로 쏙 빠졌네. 가장 곤란할 때.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김문수가 나 41% 얻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당권 요구를 할 건데 그래도 지금은 못 한다는 거지. 특검법 되는 거 보고 상황 돌아가는 거 보고 한동훈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가야 되는 거야. 예전에는 이제 약간 김문수가 인파이터 전략을 구사했다고 치면 41% 받았잖아. 대구에서 70% 받았잖아. 이제 아웃복서로 정치적인 어떤 그 형태를 바꿔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러고 있어? 도대체 뭐 철봉이 한이 맺혀서 그런가? 저희 플라우프도
들려요. 나는 크다란 훌라후프 있잖아요. 새로 된 거, 새로 된 거. 파란 옷을 입고 있어 또? 뭐야? 이해가 잘 안 돼요. 뭐야, 근데 도대체. 이분이 이제 철봉에 집착하는 이유는 있더구만요. 왜요? 그 예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김영삼 때 국회의원 됐었는데 그때 이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철봉에 매달려서 거꾸로 매달린 채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뭐야? 그러니까 자기 체력이 좋다고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 철봉에 다리 걸고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언론 인터뷰를 했대요. 그래서 기네스북엔 안 올랐지만 사상 최초로 철봉에 매달려서 인터뷰한 국회의원이 자기다라고 자랑을 하고 다녔다고 해요. 국회의원이 철봉에 매달려서 인터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 없지. 저는 그 생각을 좀, 김문수 씨가 이제 학생운동 할 때 잡혀서 고문당했다잖아. 아니, 고문 안 받으려고 노조 그러니까. 탈퇴하고 숨었대잖아요. 그러니까 고문 안 받았다는 게 정론이긴 한데 아무튼 잡혀간 적이 있으니까. 도망갔대잖아. 혹시라도 고문을 받았다고 하면 그 고문 메뉴 중에 그게 그 통닭구이가 있거든요. 아, 거꾸로 매달라가지고. 거꾸로 매달리는 게.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해보고 왠지 고문인데 본인의 취약이 맞았던 거지.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철봉에 매달리는데 집착하게 되지 않았을까. 아니, 그거는 매달려 본 사람은 아마 철봉도 쳐다보기도 싫을걸요? 그 트라우마잖아. 그게 장난 아닐 텐데. 의외로 해보니까 자기 몸에 맞는 느낌이 들었나 보지.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그 얘기했다니까. 저는 이렇게 철봉에 매달리면 머리에 피가 쏠려가지고 생각이 더 잘 되는 것. 그 당시에 인터뷰를 그러고 했어. 그러니까 머리에 피 쏠리는 걸 좋아하시나 보지. 그때부터 뭔가 잘못했네. 어? 그때부터 뭔가 잘못했어. 그런가? 네, 아무튼. 근데 어쨌든 특검을 뭐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해도 네. 반대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뭐 과반도 안 넘고 과반 넘으면 끝이야. 그리고 그리고 문제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얘네들이 거부권도 안 쓰는데. 얘네들이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건 할 수 있는데 그걸로 약하다는 거야. 그건 지난 3년 동안 계속 해왔던 짓이거든. 그래서 원래 이런 바닥이 오면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 나갑니다. 아스팔트로 나갑니다. 천막 치고 거기 가서 단식 투쟁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그거 하자는 사람이 없는 거야. 책임질 인간이 아무도 김용태가 책임져야지. 그리고 김용태가 나갑시다라고 하면 야 네가 뭔데 나가자 그래. 젊은 네가 나가. 네가 뭐 정치를 알아? 일단 네가 며칠 나가갖고 있든가 그런데 교대해줄게. 지금 이거거든요. 아 미치겠다. 나가기도 지랄 같은 게 날씨도 더럽게 덥고요. 아 그렇네. 네. 못 나가네. 더워가지고. 못 나가요 얘들. 그래서 장외투쟁을 가야 돼. 이 상황에서 얘들이 선택하는 건 장외투쟁뿐인데 지금 장외투쟁에 리더가 없는 거예요. 권성동이도 나가버렸으니까. 구심점이 없어요 지금은. 물론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 나와갖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지금 유일하게 야 거긴 더 더워서 안 돼. 그러니까 영태야 너는 어차피 뚜껑이 의원도 열려 안 아니잖아. 108명 그 책임지고 네가 나가갖고 그냥 아스팔트 나가서 의회 의사당 앞에다 돗자리 깔고 천막도 치지 말고 거기서 석고대죄하듯 단식 투쟁 좀 해봐. 단식 투쟁. 라고 강요받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위원장이 모범을 좀 보이든지 그 이름만 위원장이야? 한 게 뭐 있어? 혹시 나가갖고 단식 투쟁하면 절대 천막 치지 마. 근데 천막 안 치면 체감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가요. 거의 대리석 바닥이라. 근데 내란 특검이랑 김건희 특검, 해병대 특검 다 이해가 안 가는 게 국힘이 내란은 상관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렇지. 김건희 특검은 자기 이제 윤석열 당원도 아니잖아. 윤석열은 대통령도 아니고 아무것도 더더구나 그 부인인 김건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왜 반대? 그러니까. 자기는 상관없으면 반대 안 해. 그리고 해병대 특검 이것도 왜 반대한다 도대체? 예를 들어 뭐 이번 대선처럼 조기 대선처럼 뭔가 윤석열을 보호하는 척 해갖고 뭐 포라도 할 만한 이벤트라도 있으면 어처구니가 없네. 지선도 앞으로 1년 남았어. 1년 더 남았어 만으로 따지면. 왜 반대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당론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를 얘기해봐봐 니들이. 아무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나가서 굶고 땡볕에 나가서 단식 투쟁을 해도 아무도 그 명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을 안 해준다니까. 그리고 오늘 또 민주당이 또 열일할 게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거랍니다.
더 강해졌다고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받았으면 됐을 텐데 지금 그러니까 더 그때 강하게 받았으면 왔어요. 순한 맛이었지. 네. 지금은 디진다 돈가스 돼버린 거야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상법 개정안이 더 강화가 돼서 재발의가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앞서서 담기지 않았던 대규모 상장사 집중 투표제 의무화 문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업 분할이라든지 뭐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이거를 공개적으로 집중 투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니네들끼리 샤바샤바 하지 말고 샤바샤바 하지 말고 전체 뭐 주주들 모아서 50% 이상을 받는다든지 요런 집중 투표제를 하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 또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법안이 시행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내일부터 통과된 다음 날부터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뭐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로 하고 그다음에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을 명칭을 하고 바꾸고요. 그다음에 3%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투표를 한다고 하는 게 주식 숫자대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보면 사장은 한 1% 갖고 있으면 뭐 아들이 뭐 1% 친한 사람이 쪼개서 몇% 나눠서. 다 지분을 쪼개갖고 나눠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특수관계인들이 서로 갖고 있는 거는 아무리 많이 모아도 3%밖에 안 쳐주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소수의 어떤 주식 보유량만 갖고도 모든 회사 경영을 지 맘대로 해버리는 것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해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서 선출하고요. 그리고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지분에 관해선 의결권을 제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저기 이런 게 쉽게 말하면 내가 안 갖고 있는데 내 아는 아들 회사에서 돈을 투자하고 갖고 있는 일종의 이제 이걸 갖다가 서로 빗대 갖고 크로스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놓은 지분들 이거 앞으로는 경영권 방어하는데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그냥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네가 책임져 주면 최소한 40% 50% 갖고 회사의 손실이나 회사의 이득에 관해서 이득 많이 갖고 가는 건 괜찮아. 손실이나 경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영을 했을 때는 그 책임도 온전히 같이 지라는 거예요. 이것만 통과가 돼도 주가 조작 못 하고요. 경영권 함부로 막 휘둘르지 못하고 회사에 손해가 나는 이상한 분사 결정이나 무슨 전환사채 같은 거 발행해갖고 그거 받은 놈들 떼돈 벌어주는 이따위 짓거리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어쩔 수 없이 통과가 되겠지만 통과되고 나면 기존에 있는 대기업들 투명성 훨씬 더 높여야 되고요. 그렇죠. 주식시장 안에서의 영향력도 엄청 커질 걸로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한테도 신뢰 상승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코스피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그리고 나라가 잘 살게 된다니까? 이거 하면? 자, 이 외에도 대통령만 바뀌었는데 막 변하고 있는, 갑자기 일을 잘하고 있는 건수들이 있어요. 그 전에 잠깐 제가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가 전체 광고를 냈습니다. 언론에다가 지명 광고인데 삼성 해놓고 요거 이재명 대통령 같아요.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동아일보 그 다음에 여기 조선일보 똑같은 광고죠? 지금 16개 언론사에 전면 광고를 다 냈어요. 경향신문에도 이렇게 그리고 삼성, LG, 현대, 매일경제도 SK가 전부 다 21대 대통령 취임 축하 광고를 낸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하나? 하긴 했었는데 그래요?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나 몰라. 나 이렇게 기억이 하는 경우는 대통령 처음 봐요. 이름을 얘기하면서 취임 축하 광고를 해요? 난 못 본 것 같은데? 했었어요. 윤석열 취임 축하 했어요? 본 적이 있어요. 문재인 근데 대통령 때도 했었어요. 네, 진짜? 근데 다 하진 않았어, 그때는. 근데 지금은 4대 대기업이 전부 참여해갖고 전부 16개 주요 일간지에 이와 같은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이것도 변한 일이죠. 지들도 아주 코스피 유저들 올라가거든. 있는 동안 지긋지긋했겠지. 맨날 술 처먹고. 그 삼성전자 지금 6만 전자라는데? 이거 상법 통과되면요, 금방 10만 전자 됩니다. 그때는 진짜 의로운 주주들, 주주의 결정권이 강화될 거니까요. 관련해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볼게요. 네, 아우, 정말. 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안 한 거였어요? 예, 참, 기가 막힙니다. 교육부가 친일 미화와 절차적 부실 논란이 불거진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정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선택한 학교는 하나밖에 없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친일 논란이 네. 있었던 거잖아. 그런데 요거 자체를 사실은 이거 경북 문명고등학교가 그죠. 채택을 했었죠, 유일하게. 경북. 근데 요거를 사실은 이제 이주호가 모른 척하고 보고 있다가 지금 얘는 도망을 못 가거든요. 총리 저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리대행. 갑자기 아직 대행으로서 힘이 있을 때 지가 싸놓은 똥을 열심히 막 퍼담아서 치우고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 싼 똥을 가장 깨끗하게 치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싼 사람이다. 그렇지. 내가 어디다 뭘 싸놨는지 다 알거든. 그리고 예. 똥구멍이 자기가 어디 붙어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네. 기본부터 깔끔하게 닦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경찰도 훅 하고 나섰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서울 종로구 소재 리박스쿨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압수수색은요, 리박스코를 할 게 아니에요. 교육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그 댓글창에 리박스쿨과 고의 친구들 남아있어요. 네.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그리고 사실입니다. 지금 리박스쿨 파견한 교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교육부가 자료를 안 내놓고 있어요. 괜찮아요. 이주호가 곧 음. 지손으로 딸딸 긁고 야, 그 자료 제대로 드려라! 라고 얘기할 거고요. 지금 현재 20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서울경찰청이 리박스쿨 조직에 나섰다고 합니다. 손효숙 이분, 이미 나갔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분, 개인 집을 펴는 거 의미 없어요. 이분 친인척 명의로 통장을 한번 후련하게 까봐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어디서 갖다 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외에도요, 대통령실이 이 재정기획관을 따로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예산 결정에 직접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재정기획관을 추가로 운영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재정부와 기획부를 나눠야 된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재정기획관을 통해 가지고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담당 기획관 1급입니다. 예, 1급. 예.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상의 장관이 한 명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기재부 입장에서는. 또 외교부 같은 경우에도요, 외교부와 통상부를 다시 합치는. 왜냐면 외교가 워낙에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외교부와 통상부를 합치기 위한 작업이 들어가고 있고, 나중에 그 과정 안에서 김현정 전 차장, 이 현 특보가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되실 것인가. 그건 이제 장관이니까 인사청문회 하고 나면 시간이 좀 걸릴 건데, 그거를 대비한 뭔가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경호가 오늘 오전으로 해서 경호처럼 넘어간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이외에도 이주호가 아까 말씀드린 키울 게 많잖아요. AI 교과서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하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놈의 무용과에서 만들어놓은 AI 교재를 그 무용과 교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조만간 찾아서 잘라야겠죠? 네. 아니지. 우리가 이게 외부에서 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한양대 고유 특권이에요. 아니지. 근데 거기에 돈 낸 거는 교육부잖아요. 그래서 이 윤 정부가 이 AI 교과서 만든다고 1조 원을 퍼발랐대요. 1조 원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상태에서 나온 AI 교과서의 수준이
이른바 무슨 스쿨 해서 만들어주는 그 비디오 영상 교재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이거 하면 안 된다. 뭐 이거를 1조 원 주고 해갖고 이거를 억지로 다 돌리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 자체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공수처도 어차피 공수처는 그동안 잘해왔는데 특검 생기기 전에 뭔가 좀 어차피 이제 특검이랑 합류가 될 거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지 방첩사를 매우 심도 높게 지금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문서를 확보하고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이 2023년 11월 부임한 후 방첩사가 육해 공군의 현역 장성들은 물론이고 국방부 예하 기관장과 예비역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뭐 군대 블랙리스트야? 이게 뭐야 이게? 그 성향을 어떻게 분석을 하죠? 왜요? 너 이재명 찍을래? 윤석열 찍을래? 이걸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왜 방송국 나 KBS에서 방출당하기 전에 방송국에 출연하는 게스트들 성향 쫙 분석해가지고 리스트 쫙 돌았잖아요. 그거는 블랙리스트. 어떻게 작성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충 보면 티가 나는가 보구나. 옆에서 보면 요거 일찍인데 이게 육안으로 구분이 되나 봐. 아니면 뭐 비단아 씨한테 하도록 갔나?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일 것 같은데. 아이고. 아무튼 요런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얼마나 그 군 인사를 일부 편향된 어떤 그지가 찬 거예요. 했는지 아마 그게 드러날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현재 있는 전체적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졌던 군 조직들, 이른바 똥별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교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블랙리스트 합니다. 작성을 하고, 그러니까 여인영이 방첩사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군 인사 관련한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이거를 운영했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그런 거 얘기 안 나왔었죠. 근데 운영을 했다는 얘기는 그 리스트에 맞춰가지고 인사를 했다는 거야.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잠깐, 블랙리스트 만드는 이유가 그걸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그러면 최종 인사권자가 윤석열이잖아요. 당연하지. 그러면 권자인데. 그러면 이게 다 올라간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말은 블랙리스트지만 화이트 리스트가 있을 거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막 몇 계단씩 승진하고 빨리 승진하고 이랬던 화이트 리스트들 있잖아. 우린 블랙 리스트는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들 피해자야. 화이트 리스트를 찾아내는데 좀 더 노력을 하고 그 리스트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잘라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네. 관련해서 그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7070 번호. 800에 7070. 그렇죠. 80. 이게 그 대리운전 번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요게 청와대 안에 있는, 대통령실 안에 있는 일종의 핫라인 전화였는데, 발음은 핫라인 전화였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어디 썼냐? 부속실에 있었다. 밖에 있었다. 대통령실 밖에 있는 데서 썼다라고 그동안 개구라를 쳤어요. 대답 안 한다고 했어. 네. 잘 안 알려줘서 자료도 못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윤석열 집무실에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죠. 자,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내선 번호인 02-800-7070으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걸려오죠. 그래서 그 장소가 윤석열의 집무실 또는 부속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전화를 건 시각이 오전 11시 54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이 직접 걸지 않았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그 당시에 저기 그 국무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 시간대.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하다가 나와갖고 전화를 걸었거나 국무회의 하고 있는 놈 따로 있고 전화 건 놈이 따로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놈이요? 예, 놈이요?
아무래도 자. 여성 차별에 대한 발언을 못하겠어. 여성 비하 발언. 아무튼 중요한 건 국무회의를 하면서 들락날락거리면서 전화를 건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 만일에 국무회의만 착실하게 1시간에 50분 말하면서 하고 있었으면 그 전화를 갖고 정섭이한테 전화 건 사람은 윤석열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거고, 그래서 정섭이한테는 전화 누구한테 받았는지 말해보세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받긴 받았다는데 왜 말을 못해요? 그래도 전 말 못합니다. 라고 했던 게, 저 대통령실 전화는 맞으나 전화 건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이었다. 뭐 요런 스토리도 지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호로 168주 동안 통화를 했고요. 이 전화를 받고 나서 최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이종섭이가 내립니다. 근데 KT가 지난해 7월 국회에서는 02800-7070 고객명은 대통령 경호처라고 답변을 또 사기친 했습니다. 거야. KT도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발신 장소가 윤석열 집무실, 집무실, 또- 아니면 부속실. 부속실은 윤석열이 아니고 김건희가 있는 곳이냐. 근데 아니죠. 어? 원래 상식대로라면 그거죠. 부속실이- 집무실은 대통령, 부속실은 영부인이잖아요. 네. 상식대로라면. 벽이 없을 수가 있어. 우리가 그냥 아니면 구분만 하지. 자리가 바뀌었어요. 자리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벽이 없을 수도 있고, 전화를 같이 쓸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한 사람이 쓸 수도 있죠. 한동은 처먹느라, 처자느라, 처마시느라 정신이 없을 테니. 지하 가갖고 당구 치고 골프 연습하면서 술 마시고 있었고, 부속실에서 그러고 있었다. 아무튼 야, 어찌 됐거나, 참. KT가 또 거짓말을 했다라는 걸 보면, 그동안 국회에서의 각종 증언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증거들, 발표들, 이거 하나도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게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하고 묻는다니까. 100% 다 특검으로 조져야 되고, 조지다 보면 이 모든 게 통합돼서 그렇지. 이게 다 합쳐진 김건희 특검으로 완성으로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빨리 통과돼갖고, 2시입니다. 네. 이제 조금 있다가 통과돼가지고, 내일부터 이미 검사도 이미 찍어놨을 거예요. 국진당은 추천권도 없기 때문에. 준비 다 해놨다고 합니다. 준비 다 해갖고 막 소식들이 터져 나오면 좋겠고요. 야, 이러면 방송 시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어저께 뭐가 달라졌나 그거 잠깐 짚는데도 와. 그러니까. 2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힘들다, 이쯤 힘들어. 되면 우리도 아침, 저녁 방송으로 나눠서 두 그러니까 번 해야 될 것 1부, 같습니다. 2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우리가 지금 강요정이나 지금 강훈 씨 걱정할 때가 아니었네, 지금. 우리가 지금 쫓아가다가 뒤지게 생겼네, 지금. 네. 뉴스 너무 많아요. 근데 뉴스 보면서 재밌다. 하면서도 화가 치미는 게 아니라 야! 막 고소해. 그리고 이 찍들 부글부글한 댓글 보잖아요. 그럼 이거 어떨 건데? 야, 대통령 그러면- 이재명인데. 그럼 벌레 좀 드릴까? 벌레 좀 잘리지 말고 드릴까? 그러지 마요. 이게 똑같은 정치 뉴스를 하는데 하면서 지난번에 막 스트레스가 쌓였다고 치면 지금 요건 기분이 좋아. 달달든 씹는 맛이 있어. 재밌네. 아무리 씹어도 단물이 안 빠지는 껌 같아 지금. 아무리 뭐라고 해봐 대통령 이재명인데. 뭐라고 해봐? 아무리 지랄해봐 니들 백석밖에 안 되는데. 5년 남았거든. 자, 아무튼 그래서 아까워요. 그래서 오늘이 D 플러스 2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네. 숫자가 앞으로 2,000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야, 겨우 우리는 이재명 시대의 1000분의 1을 살았을 뿐입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가. 큰일 났어. 자, 오늘 방송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원도 많이 해주시네요. 네. 후원 뭐 불러주세요. 끝난 거야? 없어요? 우린 팟빵 후원밖에 없으니까. 자, 슈퍼챗 럭키가이님 감사합니다. 럭키 2번 해주시면서 윤건희 때는 매일매일 스트레스 못 잤는데 요즘 시사 유튜브 본다가 잠을 못 자네요. 어차피 못 자네. 그래도 즐거워요. 단점은 눈이 점점 튀어나와요. 예. 이정현님,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hen서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하양트위스님 주식 멤버십 덕분에 수익 받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식 멤버십이 요즘 네. 완전히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왜냐면
원래 잘 못 나갔을 때 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코스피 5천을 보고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잘 될 수밖에. 네,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진짜. 이런 날이 앞으로 1000배가 되는, 앞으로 1980일 이상이 남아있다는 거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날이님 하면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개월간의 투쟁이라고 하지만 민주주의인들이 3년 넘게 싸워온 열매입니다. 맞아요. 이제 사회 대개혁의 기초가 다져진 것일 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국민 주권 정부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혁의 힘을 실어주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서 진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저도 쉼없이 광장에서 민주시민들과 소리치며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올려준 거 아니야? 송작가 가족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장이 너무 유려하면서 감사합니다. 정제돼 있는데 아, 그날이님 진짜 밖에서 고생 많으셨어요. 엄청 열심히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러 보고 진짜. 다니시는 자, 분이라. 우리 모두의 기쁨인 거고요. 이제 겨우 2일차인데 또 있어요. 벌써부터 이렇게 아직도 3명 더 있어요. 네. 제라는 꿈님, 어제 뉴탐사 보세요. 오광수, 도이치모터스와도 관련이 있어요. 뉴탐사 게시물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봤습니다. 예, 영숙소님, 일본에서 또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꿈꾸는 백마강님, 김건희 너 도망가기 딱 좋은 날이다. 튀어! 네. 여권은 이미 뺏어놨을걸요? 그 다시 KTV를 구독하기 시작했다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네, 그리고, 숲에서, 아프리카 아니고 숲이죠, 이제. 바람도이 브림님, 그 다음에 제임스드님, A 허름한 허세님, A 허름한 허세님하고 눈알맹이님, 제임스드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자, 비누 1+1 200세트 추가 입고됐습니다. 비누 구매하실 분들 빨리 얼른 가십시오. 아까 사셨다 못 사셨던 분들 위해서 200세트만 추가 재고 확인하고 입고시켰으니까요. 네, 비누 필요하신 분들 이 기회에 진짜 좋은 비누입니다. 두고두고 쓰시는 거니까 많이들 이용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치 고관여층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목소리 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권 창출해서 우리 정부가 있는 상황에서 싸우는 건 피곤하지가 않네요. 너무 좋아. 싸울 맛이 나네요. 어.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동안 구경만 했던 거, 맞아만 왔던 거, 이제는 우리가 위에서 뗄 때가 됐다. 자, 너무 기분 좋은 방송이었고요. 자, 내일은 현충일이라서 휴일이고요. 저희는 내일 금, 토, 일 쉬고 월요일 날 진짜 3일 동안 얼마나 뉴스가 많이 쌓일까. 큰일이네. 그날은 진짜 4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하려면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나가는 멤버십 방송, 하이라이트 방송을 통해서라도 갈증 채우시고요. 월요일 날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